김민재와 동료들이 지쳐버린 기색이 완연했던 경기. 밀란에 대패한 나폴리. 나폴리가 정말 위기에 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나폴리의 대패를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후토크입니다. 통계자 김정용이고요. 오늘 3일 한국 시간 3일 새벽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에서 나폴리와 밀란이 세리에A 29라운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 바뀌었어요. 밀란이 나폴리 상대로 전력력 열세다, 나폴리가 더 앞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밀란이 무려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기 대결에서 밀란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도 오시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이미 이긴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폴리가 25분 만에 두 골을 내준 경기, 지난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2022년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에게는 역시나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리고 세리아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4골을 내주면서 패배한 것은 무려 2015년 9월 이후로 처음 있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당시에 이런 패배를 당한 팀은 인테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특히나 4월에 밀란과 나폴리의 3연전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경기였죠.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이 리그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2차전을 갖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는 딱 2경기 만에 상황 진출팀과 탈락팀이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했는데 이번 경기 패배로 나폴리가 굉장히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순항 역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경기 양상입니다. 전반 17분에 밀란이 앞서 갔습니다. 속공 상황에서 디아스의 스루패스를 레앙이 마무리했는데요. 김민재가 이제 측면으로 빠지는 미드필더를 잡기 위해서 딸려 나갔을 때 그 자리로 레앙이 침투했어요. 원래 왼쪽 윙어인 레앙이 오른쪽까지 이동해서 침투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동선이 있었고, 이것을 레앙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5분에 밀란이 단 8분 만에 점수차를 벌립니다. 지르와 레앙을 거쳐서 왼쪽으로 전개된 공을 베나세르가 크로스했고요. 김민재가 지르와 경합하면서 머리를 대지 못했습니다. 문전에 떨어진 공을 디아스가 잡아서 침착하게 한 명 돌파한 뒤에 차 넣었습니다. 이날 전반전의 히어로는 1골 1도움 이렇게 기록한 디아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좀 반격에 나서는 듯 싶었던 후반 14분, 하파엘 레앙, 밀란의 간판 공격수 레앙이 점수차를 벌렸는데요. 전방 압박 후에 레앙에게 좋은 타이밍의 공이 갔고요. 레앙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 왼쪽부터 중앙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뚫고 들어간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앙이 현란한 돌파로, 그렇게 발 동작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큰 동작의 돌파로 라흐마니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왼발 강슛으로 득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폴리가 이미 붕괴된 상태에서 교체 투입된 알렉시스 살레마키어스가 쐐기골까지 넣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살레마키어스는 원래 주전도 아니고 개인 공격력이 거의 없는 선수, 좀 팀플레이형 공격수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기습적으로 크바라치엘리아, 로보트카, 김민재, 라흐마니 사이를 완전히 뚫어내는 4인 돌파를 성공시킨 뒤에 슛까지 차 넣었습니다. 김민재가 앞에 2명이 뚫리니까 약간 좀 뒤늦게 슛 코스를 다 막아보려다가 살레마키어스가 되게 빠르게 흔히 말하는 팬텀 드리블을 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그걸 읽지 못하고 뚫리고 말았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36분 벤치로 물러나고 주앙 제주스와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제 승리를 위한 교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나폴리는 주전 선수들을 좀 빼고 체력을 안배하는 그런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 다 지쳐있는 선수 중에서도 가장 지쳐있던 김민재를 빼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김민재 선수에게는 결과도 그렇고 개인 퍼포먼스도 그렇고 세리에 진출 후에 최악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토크를 찍기 전에 잠깐 그 유로스포르트의 평점을 보고 왔는데요. 김민재 4점이에요. 늘 6.5나 7이었던 선수가 4가 나왔습니다. 자, 김민재가 초반에 이 실점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김민재와 먼 곳에서 두 실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이 제대로 빌드업하지 못해서 상대의 속공을 허용하는 과정에서는 김민재도 예전보다 좀 매끄럽지 않은 패스로 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역시나 이제 책임에서는 완전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런데 초반 이 실점은 김민재 없는 데서 당했다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이제 4번째 실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가 직접 뚫리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좀 안 좋은 퍼포먼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팀 전체가 안 좋았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 책임은 아니지만 김민재도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4개의 실점을 준 경기에서 2명의 센터백이
거의 최하 평점을 받는 거는 뭐 숙명과도 같은 일이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특유의 공격력을 발휘한 대목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점 이후에 한동안 나폴리가 공격이 잘 안 돼서 이리저리 활로를 개척해 보려다가 김민재가 정 안 되니까 또 특유의 그 드리블 돌파와 2대1 패스로 문전까지 갑니다. 땅볼 크로스를 해서 거의 어시스트를 할 뻔했거든요. 이게 슈터링이 돼서 매냥 맞고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매냥이 잘 막아냈죠. 상대 골키퍼가요. 이 플레이를 기점으로 나폴리가 좀 흐름을 찾고 나폴리의 거의 제일 좋은 흐름이 한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짧은 찰나에 불과했고 이제 나폴리가 오히려 공격에 나서는 걸 보고 밀란이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두 골을 더 넣고 끝내버렸죠. 그래서 김민재 공격의 효과는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이날 경기 기록 후반 36분까지 81분 뛰면서 패스 성공률이 84%, 정확한 패스가 58회, 공중볼 경합 4회, 중에서 3회 성공, 그리고 가로채기 1회, 걷어내기 2회였습니다. 정확한 패스의 횟수, 공중볼 경합의 성공 횟수는 이 경기 최다였어요. 이런 걸 보면은 최소한 김민재가 이날도 팀 내에서 맡은 비중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플레이의 정교함과 성공률이 문제였는데 김민재의 패스 성공률이 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돌파를 허용한 기록이 1회, 태클을 실패한 기록이 1회 있어요. 둘 다 후스코어드 기준입니다. 단 1회에 불과하지만 그 1회가 실점으로 직결됐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역시 좀 안 좋은 경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나폴리는 왜 이렇게 완패를 했는가? 컨디션과 전술 양 측면에서 모두 밀란이 완성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란이 이번 시즌 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최근에 밀란 경기를 보신 기억은 아마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밀란이 한창 하향세였습니다. 7경기 무승 행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원래 쓰던 4-2-3-1이 안 통해서 부랴부랴 3백으로 바꾼 뒤에 토트넘 한번 잡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죠. 하지만 그 뒤로 3백도 역시 금세 한계에 봉착하면서 다시 4백으로 회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A매치 휴식기를 맞은 것이 밀란과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에게는 호재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라이트백 다비데 칼라브리아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A매치 기간을 통해 선발로 뛸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이 선수가 이 포백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밀란의 주저하는 라이트백이거든요. 그리고 포백으로 돌아온 밀란의 경기력은 기존 한 두어 달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 나폴리가 일단 우려대로 주전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쓰지 못해서 밀란에 밀린 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시멘이 부상으로 빠지고 그 자리를 조반니 시메오네가 대체했는데 팀 플레이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득점력은 뭐 차치하고요. 일단 팀 플레이에서 큰 하자가 있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초에 오시멘이 이미 이탈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메오네를 주전으로 쓰지 않았죠? 당시에는 단신이지만 패스 전개와 팀 플레이가 뛰어난 자코모 라스파도리를 전방에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를 잘했어요. 전반기 밀란전도 오시멘이 없었는데 선발 라스파도리, 교체 투입 시메오네로 잘 이겨냈죠. 하지만 최근에는 라스파도리가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거의 출장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도 선발로 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메오네 선발, 라스파도리 교체를 써봤는데 라스파도리가 투입된 뒤에 시메오네보다는 좀 인상적인 모습, 단독 돌파도 있었고요. 좀 보여줬지만 결국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멘의 공백은 전반기보다 더욱 커진 그런 상태고요. 둘째로 스테파노 피올리 밀란 감독이 최근 부진을 털고 밀란을 한창 때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몇 가지 수를 썼는데요. 먼저 중원 조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란이 4-2-3-1 포메이션을 고수하는 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약간 수비적인 카드를 쓴다면 사실상 중앙 미들이 3명의 효과를 낼 수 있죠. 이날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스마일 베나세르를 공미 자리에 놨어요. 베나세르는 수미치고는 키가 좀 작지만 압박이나 이런 어떤 투쟁적인 수비력, 그리고 볼키핑 능력, 공격력까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갖춘 뛰어난 미드필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3미들이 완성이 됐고 나폴리의 3미들, 이번 시즌 세리아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리의 3미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폴리 중원이 경기 초반부터 잦은 실수를 저지른 반면에 밀란의 산드로 토날리 같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직결되는 플레이도 있었고요. 정말 공수면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발 미드필더 3명 조합의 공탈취 시도, 밀란의 3인방이 단 13회였던, 무려 13회였던 반면에 나폴리 3인방은 단 5회에 불과했어요. 이건 뭐 2배를 넘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죠. 이 정도로 중원에서의 투정력 차이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 준비 상태, 또 기동력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요. 밀란이 공격수 지루가 86년생이죠. 좀 노장입니다.
그리고 왼쪽 윙어 하파엘 레앙은 압박에서 좀 배제해줘야지만 득점력이 나오거든요. 이 두 명을 빼고 나머지 8명으로 4명씩 두 줄로 이루어진 그런 압박의 라인을 효과적으로 형성해냈고, 이것을 통해서 나폴리 플레이를 초장부터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김민재, 라흐마니만 수비가 안 된 게 아니고 공격 전개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로보트카가 막히면 김민재나 라흐마니 쪽에서 대신 빌드업을 해주는 게 가능했는데, 이날은 로보트카 먼저 막히고 김민재나 라흐마니가 공 잡고 전개하려고 하면 그쪽도 또 막혔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2중 3중으로 압박의 덫을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날 관건이 두 팀 모두 왼쪽 윙어의 플레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하고 분석해온 피올리 감독과 약간 안이하게 요즘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그냥 믿은 스팔레티 감독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경기 전에 그 전설적인 감독이었고 현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파비오 카펠로가 두 팀 모두 왼쪽 공격이 강하니까 서로 오른쪽 수비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밀란의 왼쪽 윙어 하파엘 레앙은 지난 시즌 MVP까지 수상한 특급 윙어고, 이번 시즌 최고의 윙어 누굽니까? 나폴리 왼쪽 윙어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죠. 결국 이 두 명의 영역 차이에서 많은 게 갈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밀란 같은 경우에는 레앙이 2골을 넣으면서 레앙을 살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레앙을 저지하지 못한 건 나폴리가 딱히 레앙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일단 조반니 디로렌조 자체가 태클 성공 횟수는 기록상 높게 나오지만 레앙을 거의 제어하지 못했고, 일단 디로렌조가 뚫리면 라흐마니는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레앙에게 이중으로 뚫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미드필더 중에서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앙기사나 오른쪽 윙어 폴리타노에게 협력 수비를 많이 시켰어야 하는데 스팔레티 감독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크바라첼리아 중심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다 읽고 있는 밀란이 그쪽으로 일부러 공을 몰아주는 느낌까지 있었고, 크바라첼리아가 잡으면 3명이 에워쌌어요. 일단 근처에 있는 칼라브리아가 가장 먼저 붙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센터백이나 가까운 윙어, 가까운 미드필더 등이 돌아가면서 2중, 3중의 방어막을 쳐줬습니다. 이렇게 크바라첼리아가 막히면 오른쪽에 폴리타노는 원래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폴리 공격이었죠. 결국에는 두 빡빡이 지략가의 전술 싸움에서 이날만큼은 피올리가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피올리 감독이 본인들이 선두가 아닐 때 선두 팀을 가장 잘 잡는 감독으로 이제 최근 그런 스탯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상대가 한 수 위일 때 대처법을 잘 가져오는 게 밀란의 특징입니다. 다만 이날처럼 4대0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가 한국까지 왔다 가면서 논란으로 인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피로는 차치하더라도 친선 경기 2경기 모두 풀타임 뛰면서 몸이 지친 기색 역력했죠. 김민재뿐 아니라 선수단 전반이 모두 좀 체력적으로나 준비 상태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회복이 절실해 보이고요. 그 다음 오시멘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못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했지만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돌아오고 싶다, 돌아올 것이다, 나는 챔피언스리그는 뛸 것이다 라고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시멘의 부상 시점, 다음에 밀란 상대로 전술 싸움 한번 졌죠. 다음 전술 싸움에서 이길 어떤 묘수, 이런 여러 측면에서 정말 준비를 잘 해야만 챔피언스리그 8강을 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폴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